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김복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든 해를 넘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우산을 쓴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손에 든 서류철을 비에 젖지 않도록 가슴 가까이 품고 있었고 시선은 집의 외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커튼 사이로 그를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도 누군가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던 일이 떠올랐죠. 그때는 동네 젊은이가 공을 찾으러 온 것이려니 생각했지만 오늘 아침 이 광경을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에 가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확인했습니다. 평수는 생각보다 넓어 보입니다라는 말이 복희의 귀에 닿았죠. 부동산 중개인이 틀림없었습니다. 복희의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복희에게는 그 미소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복희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죠. 어제 동네 미용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복희 여사네 집 곧 나올 거래요. 아들들이 벌써부터 부동산에 문의하고 다닌다던데. 파마 기계 소리에 섞여 들려온 그 말은 복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창밖의 남자가 이제는 대문 앞을 서성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복희는 움찔했죠. 마치 자신의 삶이 한 장 한 장 찍혀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앞에서. 둘째 아들 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복희는 급히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죠. 태진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중개인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중개인은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태진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죠. 빗물이 그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희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태진의 아내가 골목 끝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우산을 들고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왔어요? 태진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말했잖아요. 어머니한테 이런 일 알리지 말라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자꾸. 알아서 처리한다고? 당신이 뭘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복희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죠.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부부의 다툼 소리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수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큰 집이 넓으니까 거기서 모시는 게 맞지 않겠냐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문을 닫았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복희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빗물처럼 눈물이 떨어졌죠. 자신이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벽시계가 9시를 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힘이 없었죠. 복희는 그저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큰 며느리라고 떴죠. 복희는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죠.
침묵이 다시 집안을 채웠습니다. 복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자 가지런히 정리된 그릇들이 보였죠. 남편과 함께 하나하나 고르며 샀던 그릇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쓰기에도 너무 많은 그릇들이 되어버렸지만 복희는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차를 한 잔 끓여들고 거실로 돌아왔죠.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이 번쩍거릴 뿐이었죠.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이 젖은 옷차림으로 들어왔죠. 복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복희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집에서도 자식들의 삶에서도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죠. 복희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가 손에 닿았죠.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복희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품은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죠. 30해 전 남편이 암투병을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때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복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여보, 내가 못 일어나면 당신이랑 애들은 어떻게 살아? 그 말에 복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복희는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죠.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그리고 남편이 손수 그린 건물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연필로 삐뚤빼뚤 그려진 3층 건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이거 봐, 여보. 1층엔 가게 3개가 들어갈 수 있어. 월세만 잘 받아도 당신이랑 애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병색이 짙은 얼굴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복희는 그때 남편 몰래 모아둔 돈으로 시내 변두리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복희는 스케치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종이가 낡아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연필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죠. 건물 옆에는 작은 글씨로 복희와 영원히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그녀를 생각했다는 증거였죠. 이 건물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희는 임대 수익을 따로 통장에 모아두며 조용히 관리해왔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혹시 모를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2주 전 건물 관리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서성이고 다녀요. 뭘 자꾸 물어보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복희는 그저 동네 개발 때문이려니 생각했었죠. 하지만 어제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사모님 소유의 건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고자 하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복희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였죠. 이제는 혼자서도 감을 딸 수 없을 만큼 높이 자랐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던 복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정확히 60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와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죠. 복희가 죽을 끓여주자 겨우 몇 숟가락 떠먹고는 일찍 잠들었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려 도장이 비뚤어졌던 기억이 났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복희는 그 옆에 누워 한참을 울었었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서둘러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고 방문을 열었죠. 태진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태진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걸어갔죠. 너도 일찍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복희는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태진은 어머니 옆에 서서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사람은 제가 쫓아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고맙다. 근데 너희 부부싸움은 하지 마라. 엄마 때문에 싸우는 거 보기 싫어. 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물컵을 싱크대에 놓았죠.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것까지 들으셨군요. 복희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거칠어진 아들의 손이 눈에 들어왔죠. 작은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태진아, 엄마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복희의 말에 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바닥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태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복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남편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복희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새벽 시간이라 참았죠. 대신 메모지에 내일 할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 건물 확인이라고 쓰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만약 이 건물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죠. 복희는 메모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봤죠.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모습이 꼭 자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속 봉투가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꺼내보지 않았죠. 대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그저 바람이 스치는 소리였을 뿐이었습니다. 복희가 아침 햇살에 눈을 뜬 것은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노크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희는 머리를 정리하며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선영이었죠. 진주 목걸이와 명품 핸드백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3년 전과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옆으로 비켜섰죠. 선영이 현관으로 들어서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복희는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3년 전 시어머니랑은 같이 못 살겠다며 큰아들을 데리고 나간 며느리가 왜 갑자기 찾아왔을까?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오니 선영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복희가 차를 내려놓자 선영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집도 넓고 관리하기도 버거우실 텐데. 선영의 말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짧은 대답에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집을 넓은 곳으로 옮겼거든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갔어요. 집도 넓고 방도 많아서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 왔어요. 선영의 말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복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죠. 3년 동안 명절 때도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모시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함께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못났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대답하지 않자 선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진이네는 형편이 어렵잖아요. 맞벌이 하느라 바쁘고 애들도 아직 어리고 어머니 제대로 모시기 힘들 거예요. 저희는 제가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 편하게 모실 수 있어요. 선영의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태진 부부를 깎아내리는 동시에 자신을 높이는 교묘한 화법이었죠. 복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진짜 이유가 뭐니?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진짜 이유요?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진짜예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선영이 탁자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 집 평면도예요. 어머니 방은 따로 준비했어요. 햇볕도 잘 들고 화장실도 가까워요. 병원도 가깝고. 선영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복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집 앞에 나타난 부동산 중개인, 건물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았죠. 어머니, 이 집도 이제 처분하시는 게 어때요?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혼자 계시기엔 너무 커요. 저희 집에 오시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영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역시 집 때문이었구나. 며느리의 얼굴에서 3년 전의 차가운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이 들어왔죠. 거실에 앉아 있는 형수를 보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영이 일어나며 어색하게 웃었죠. 태진아, 오랜만이네. 어머니 뵈러 왔어. 그러세요? 3년 만에요? 태진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죠.
복희가 일어나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 선영이도 앉아. 태진이 너도 차 한 잔 마시고 가. 복희의 중재에도 거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태진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형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어머니, 혹시 형수님이 이상한 얘기하지 않았어요? 태진의 질문에 선영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얘기라니? 나는 어머니 모시겠다고 왔을 뿐이야.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죠. 그만, 둘 다 그만해. 선영아, 오늘은 이만 가봐. 내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선영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들며 탁자 위의 서류를 가리켰죠. 어머니, 이거 놓고 갈게요. 천천히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 진심이에요. 선영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형수 말 듣지 마세요.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예요. 복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 안쓰러웠죠. 알아. 엄마가 바보는 아니야. 근데 태진아, 너희도 힘들잖아. 엄마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태진이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괜찮아요. 정말로. 어머니만 계시면 돼요. 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희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저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죠.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겠죠.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모든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선택의 순간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방문이 남긴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새벽 2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들 사이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의 서류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이 그려준 건물 스케치였습니다. 복희는 스탠드를 켜고 그림을 펼쳤습니다. 여보, 이 건물 외벽은 연한 베이지색으로 칠하면 좋겠어.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 병원 침대에서도 열심히 색연필을 들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서도 건물 도면에 색을 입히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죠. 복희는 그림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0해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남편과 함께 건물터를 보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아직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남아있던 시절이었죠. 복희야, 여기 봐. 이 자리가 딱 좋아. 큰 길에서 한 블록 들어와 있어서 조용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엔 편해. 남편은 텅 빈 털을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복희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울음을 참았죠.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내린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꼭 여기에 건물을 지어야 해요? 복희의 물음에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내가 떠나도 당신이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지. 이 건물이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 말을 듣고 복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스케치 한쪽 모서리에 적힌 날짜를 보니 가슴이 아팠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건물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복희야, 1층 가운데 가게는 꽃집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당신이 꽃 좋아하잖아. 남편의 그 말대로 지금 그 자리에는 꽃집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복희는 가끔 그곳에 가서 꽃을 사곤 했죠. 꽃집 주인은 건물주가 복희인 줄도 모른 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쓴 편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복희에게 내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 건물이 나 대신 당신을 지켜주길 바라.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나를 떠올려줘. 사랑해. 편지를 읽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번진 글씨들이 흐릿해졌죠.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득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서류를 정리했죠.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어보니 태진의 아내가 물을 마시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복희는 서재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죠. 그래, 너도 못 잤니? 아기가 자꾸 깨서요. 이가 나는 중이라.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복희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데워주었죠. 따뜻한 우유 마시고 들어가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 며느리가 우유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 어린 것이라는 걸 복희는 알 수 있었죠. 어머니, 낮에 큰어머니 오신 거 태진 오빠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말에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태진이가 날 생각해주는 거 다 알아.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며느리가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짐이라뇨. 저희한테는 어머니가 계신 게 큰 힘이 돼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건물을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했죠. 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부엌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 이야기, 살림 이야기,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이 오갔죠. 복희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복희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새 봉투를 꺼내 그 안에 편지지를 넣었죠.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글자를 적었습니다. 유원장. 하지만 곧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신 남편의 스케치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건물 옥상에 작게 그려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옥상에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장미도 심고 벤치도 놓고 거기서 차 마시면서 석양을 보면 참 좋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스케치를 접어 가슴에 품었죠. 이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창밖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복희는 서류를 모두 제자리에 넣고 방으로 돌아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밝혀야 한다면 그때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복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그 따뜻한 감촉에 기대어 그녀는 비로소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방문 이후로 복희의 마음은 무거웠죠. 오늘도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죠. 오후 3시의 햇살이
마루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복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진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복희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기색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죠. 찬물을 끓이는 동안 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복희가 차를 들고 돌아오자 태진이 일어나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찻잔을 받아 탁자에 놓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찻잔을 향해 있었죠. 어머니, 제가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형수님이 오신 뒤로 계속요. 복희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그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 맞벌이 하느라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어머니는 늘 혼자 계시고요. 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복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진이 먼저 말을 이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형수님 댁으로 가시는 게 편하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게요. 그 말을 하는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죠. 복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말을 꺼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진아. 복희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형수님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최근에 형님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빚도 많이 생겼고요. 태진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부동산 매물 광고였죠. 복희네 집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형수님이 벌써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아직 어머니 집인데도요.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건 다 이 집을 팔기 위한 거예요. 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분노는 슬픔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작은 아파트에 시끄러운 애들. 형수님 댁은 크고 조용하고. 태진의 말이 끝나기 전에 복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아들의 손에서 고된 삶의 흔적이 느껴졌죠. 태진아, 엄마 얼굴 좀 봐. 태진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엄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 큰 집도 조용한 곳도 아니야. 그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복희의 말에 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죠. 복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모자는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태진의 말을 복희가 막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데. 돈이 뭐가 중요해. 재산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진의 아내가 장을 보고 들어왔죠. 거실의 광경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태진이 아내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머니랑 이야기하다가.
태진의 아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복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죠. 얘야, 고맙다. 너희가 나를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며느리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울고 웃었죠.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었지만 복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가난해도 괜찮아요. 좁아도 괜찮아요. 어머니만 계시면 돼요. 정말로요. 그 진심 어린 말에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분명해졌죠. 하지만 그것을 말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대신 복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자. 끝까지 함께 살자. 석양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세 사람을 감쌌죠. 태진의 아내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애써지 마. 그냥 된장찌개도 괜찮아.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복희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 태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날이요. 그 말에 세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태진은 어머니 옆에 앉아 차를 마셨죠. 복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가만히 눈을 감았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복희야. 우리 아들이 참 착하지? 복희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착해요. 그날 밤 복희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 가족은 저녁을 먹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죠. 집안이 고요해진 10시가 넘어서야 복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하얀 종이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남편의 사진이 서 있었습니다. 복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글자를 적었습니다. 유언장. 그 두 글자를 쓰는데도 손이 떨렸죠. 80을 넘긴 나이지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태진과의 대화가 그녀에게 결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때로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복희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 김복희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만이 서재를 채웠습니다. 복희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죠. 이 종이 한 장이 앞으로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주택은 둘째 아들 태진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복희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위선과 탐욕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째,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 역시 둘째 아들 태진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상가 건물의 존재를 처음으로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죠. 사진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건물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이제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단 다음에 조건을 붙인다. 태진은 배우자와 함께 최소 5년간 본인을 직접 봉양할 의무가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모든 상속은 무효가 된다. 복희는 이 조건을 적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태진 부부는 조건이 없어도 그녀를 끝까지 모실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혹시 모를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대로 두었죠. 선영이 보여준 모습은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가장한 탐욕은 때로 칼보다 더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니까요. 넷째, 본인이 소유한 모든 예금과 적금은 태진의 자녀들 교육비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복희는 그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유언장을 다 쓴 복희는 날짜를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죠.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복희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유언장 마이너스 공증 후 개봉할 것이라고 적었죠. 내일 공증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공증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봉투를 넣으려는데 남편이 쓴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희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었는데 그 구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태진이한테 다 주는 게 맞는 거죠? 복희는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죠. 문득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서둘러 유언장을 서랍에 넣고 서재를 나왔죠. 태진이 물을 마시러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너는? 저도요. 낮에 일이 자꾸 생각나서. 모자는 나란히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태진아. 네, 어머니. 엄마가 만약에 너한테 뭔가를 남긴다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지? 태진이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계신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인데요. 복희는 아들의 진심 어린 대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그래, 알았어. 어서 들어가서 자. 내일 또 회사 가야지. 태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복희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상가 건물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건물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층 가운데 자리한 꽃집, 그 옆에 작은 카페, 구석의 세탁소, 모두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이었죠. 복희는 이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태진이라면 분명 그렇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복희는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은 가장 안쪽 서랍에 넣어두었죠. 그리고 작은 메모를 하나 더 썼습니다. 태진아, 이 건물은 아빠가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란다. 이제 그것을 너에게 물려주려 해. 잘 지켜주렴. 그리고 형과 형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의 결정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메모를 유언장 봉투에 클립으로 고정시킨 복희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희는 커튼을 닫고 침실로 향했죠. 내일은 공증 사무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확정될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복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결정을 내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때로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공증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손주들을 위한 목도리였습니다. 바늘이 실을 엮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채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태진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복희가 좋아하는 고등어가 들어 있었죠. 며느리는 복희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 고등어가 정말 싱싱해 보여서 샀어요. 저녁에 구워드릴게요. 고생했어. 날도 추운데. 복희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도와 장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서서 일하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복희가 받으려 하자 며느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형님. 네, 어머니 계세요. 잠시만요. 며느리가 수화기를 복희에게 건넸습니다. 큰아들의 전화였죠.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우예요. 잘 지내세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한 달 전 선영이 다녀간 후로 처음 걸어온 전화였죠. 그래, 잘 지낸다.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선영이가 사과하고 싶다고. 복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짧아 벌써 어둑해지고 있었죠. 글쎄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우리 각자 잘 지내면 되지. 어머니, 정우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도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 텐데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은 복희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큰어머니가 또 오신대요? 그런가 봐.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끓여 복희에게 가져다 주었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손주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복희의 얼굴이 환해졌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예고대로 큰아들 부부가 찾아왔죠. 선영의 손에는 비싼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선영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거실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차나 한잔 하고 가. 복희의 말에 선영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약속이 있어서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큰아들 정우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가 너무 성급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복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가. 큰아들 부부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태진의 아내가 거실로 나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서로 거리를 두는 게 나을 때도 있는 거야. 그날 저녁 태진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큰아들 부부의 방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대신 평소처럼 소소한 일상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큰 손주의 자랑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복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죠. 우리 강아지가 최고네. 할머니가 용돈 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가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래요. 손주의 어른스러운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복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죠. 식사 후 복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겨울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맑았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어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어머니, 형님 다녀가셨다면서요. 응, 잠깐 왔다 갔어.
뭐라고 하던가요? 별일 없어. 그냥 안부 묻고 간 거야. 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드렸죠. 추워요. 들어가세요.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갈게. 별이 참 예쁘다. 모자는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복희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죠. 저 별들 중 하나가 남편이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양이었죠. 복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진아, 네 어머니, 고맙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내가 있어서, 내 가족이 있어서 고마워. 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저희도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해요. 정말로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죠. 평화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복희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선영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죠. 때로는 경계를 만드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손주들이 할머니 기다릴 거야.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죠. 복희는 거실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라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크지 않지만 충만한 삶이라고. 봄이 왔습니다. 복희는 거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었죠.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가 올해도 어김없이 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창문을 열자 상쾌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복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죠. 겨울 동안 닫혀있던 가슴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정말 좋아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실래요? 며느리의 제안에 복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여기 앉아 있는 게 좋아. 햇볕이 참 따뜻하네. 복희의 무릎 위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며 추억에 잠겨 있었죠. 젊은 시절의 남편, 아이들의 돌잔치, 가족 나들이,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죠. 이제는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보더니 밝은 목소리로 복희를 불렀죠. 어머니, 꽃집에서 왔어요. 누가 어머니께 꽃을 보냈대요. 복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배달원이 들고 있는 것은 노란 개나리 화분이었죠. 카드를 열어보니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늘 건강하세요. 건물 관리인 올림. 복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가 건물의 관리인이 보낸 것이었죠. 그는 매년 봄이면 이렇게 꽃을 보내곤 했습니다. 복희가 건물주인 것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어머니, 누가 보낸 거예요? 며느리의 물음에 복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참 고맙네. 화분을 거실 창가에 놓고 복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햇빛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죠. 마치 봄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태진이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습니다. 회사가 가까워 가끔 이렇게 들르곤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태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승진 통지서였죠.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다음 달부터예요. 복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생하던 아들이 드디어 인정받은 것이 너무 기뻤죠. 정말 잘 됐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태진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달려와 함께 기뻐했죠. 작은 거실이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월급도 좀 오를 거예요. 어머니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진의 말에 복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도 충분해.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제일이야. 점심을 함께 먹으며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진의 승진으로 아이들 학원도 하나 더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며느리의 말에 복희는 속으로 안도했죠. 이제 상가 건물의 존재를 밝혀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태진이 회사로 돌아간 후 복희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잠깐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며느리가 궁금한 표정으로 복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사실 내가 가진 게 이 집만이 아니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희는 차분하게 상가 건물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남편이 투병 중에 그려준 스케치, 몰래 산 건물, 그리고 유언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죠.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재산 때문에 모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그래서 너희한테 물려주려는 거야. 진심으로 날 아끼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태진이 퇴근했습니다. 복희는 저녁 식사 후에 태진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태진은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아세요? 모르지. 그리고 앞으로도 알 필요 없어. 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복희는 아들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놓였죠. 밤이 되었습니다. 복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오늘 하루는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았고 아들의 승진 소식도 들었죠. 무엇보다 가족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죠. 복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복희야. 이제 마음 편해지네. 복희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하루를 말이죠. 마당에서는 매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봄의 전령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복희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